안녕하세요. 저는 병, 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직접 실천하는 아니면 매우 가까운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법에 관한 내용도 의령에 실었습니다. 정약용의 의학 생활 관점에서 보면 매우 소중한 기록들이죠. 신수혈이라는 글에서는 정약용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건강법을 실었습니다. 신수혈이란 몸 뒤쪽 꽁무니 뼈에서 척추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움푹 파인 곳입니다. 그곳의 경락이 몸 안에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신수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곳에 10장 이상 뜸을 뜨는 방법으로 명문의 화기운을 북돋아 각종 병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추위를 당하여 생긴 복통, 뱃속이 차게 되어 설사하게 되는 증상, 이절로 뒤가 묵직하며 아랫배가 아픈 증상, 신랑이 차게 되어 습한 사기가 든 증상 등의 효험이 있다고 했죠. 나이 어린 소년이라도 신랑이 차면 이 방법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신수혈 뜸법에 이어 정약용은 추위에 상했을 때 자신이 곧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추위에 상해서 병이 생겼을 때에는 곧바로 몸에 찬 기운을 흩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 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발이 마르고 차며 정신과 원기, 즉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여 이 병에 걸렸다 싶으면 항상 곽향 전기산을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로써 낫지 않으면 약을 약간 바꾸어 불한 금전기상 한 첩을 지어 먹으면 반드시 서너 차례 방귀가 나오면서 뱃속이 시원해지고 정신이 맑아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여러 병증이 약할 때에는 마른 생강을 씹어 체증을 씻어내리거나 뜨거운 차를 마셔 가슴을 뚫게 하여 풀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수강의 지봉 유서를 인용하여 이른바 선약을 복용하는 보기건강법의 폐해에 대해서도 여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노경리는 철액을 늘 복용했는데 해가 지나서 정신이 아득해서 죽었고, 이해수는 하수를 항상 복용했는데 악창이 생겨 죽었고, 송영구는 송엽을 늘 복용했는데 역시 악창에 걸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의 건강관리법 가운데 주목할 것은 그가 술과 습을 크게 경계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그는 천병 혹치를 지을 때 술병과 색병을 각기 상권과 하권의 끝에 두었습니다. 이로 볼 때 정약용은 유자로서 절제와 수양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죠. 당진 유배 중 둘째 아들 하규의 음주를 걱정하는 정약용의 편지에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술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흉포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온갖 나쁜 술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정약용은 아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술을 반잔 이상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고 물으면서 자신은 결코 반잔 이상 마시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술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술과 달리 차는 정약용이 거의 일생 동안 즐긴 식품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서 차는 단순한 기호식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갈증을 식히고 체증을 내리는 차의 효능뿐 아니라 차가 생명의 원기인 전기를 침식해 기운을 줄인다는 단점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서 늘 차를 복용했죠. 언제인지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그는 늘 차를 탐내어 약물 삼아 마시고 있는데 그것이 막힌 것을 소화시키고 뱃속에 생긴 덩어리를 제거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때때로 해장 스님에게 차를 구걸했습니다. 더부룩한 체증이 아주 괴로워 이따금 술 취하면 못 깨어나네. 스님의 습속차 도움을 받아
유구의 차 솥은 좀 채웠으면 보시하여 진실로 병만 나오면 뗏목으로 건져줌가 무에 다리랴 하는 차 국어시도 전해집니다. 최근에는 1830년에 강진에서 차를 부탁한 편지가 새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몇 년 전부터 체증이 더욱 심해져서 쇠잔한 뭉뚱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다병뿐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차를 요구했는데요. 그것은 거친 것이 아닌 모름지기 3번 찌고 3번 말려 아주 곱게 빻은 다음 다시 반드시 샘물을 고르게 반죽하고 진흙처럼 푹 찌어 소병으로 찍어낸 것이었죠. 정약용의 차 마시는 습관은 10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배 이전에도 차를 즐겨 마셨으며 유배 생활 중엔 더욱더 차를 즐겼죠. 그의 유배지는 차가 많이 나는 다산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18명은 스승의 유배가 풀린 무렵 다산계를 만들었습니다. 끈끈한 우위를 결속시키는 한편 스승에게 차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죠. 술과 차에 이어 담배가 등장합니다. 정약용은 귀양살이 잠자리가 늘 편치 못하고 하루하루 더디더디 갈 때 담배만큼 무료함을 덜어주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빨아들이면 향기가 물씬하고 슬그머니 내뿜으면 실이 되어 간들간들이라는 식구에는 정약용의 노곤한 일상이 생생하게 묻어납니다. 언제부터인지 정약용이 담배를 즐겨 피웠는지는 불확실하나 유배 이전에도 담배 장면을 읊은 몇몇 식구가 보입니다. 약방문도 완전히 세한 뒤에 효험이 없고 담배 맛은 홀로 누웠을 때 유독 깊어라. 보리가을 저문 날엔 산기운 설렁한데 할 일 없이 담배만 피우며 밤새 잠 못 이루느라. 유배가 풀린 뒤 노년에 읊은 이런 시에서 담배 연기 뿜어내는 정약용의 모습이 포착되죠. 담배 폐 또는 효능에 대해 정약용의 입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가 커서 이를 금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약용은 그것의 담을 다스리고 장기를 막고 속을 덮게 하고 충을 죽이는 공이 빌랑보다 낫다라 하면서 중국의 명의 장계빈의 설을 속에 들어 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농사지을 땅에 담배가 차지하는 것은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정약용의 건강관리 중 마지막으로 살필 부분은 치심과 도인의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1811년 정약용은 중풍을 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정약전이 건강을 돌보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일에 모든 것을 파헤치려 연구에만 몰두하는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당장 헛된 연구를 그만두고 원 건강을 챙기기 위해 수양하기를 권했죠. 구체적으로 도인술 실천을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도인법이 분명히 유익한데 게으르고 산만하여 할 수 없을 따름이라 답변합니다. 이듬해에는 육경에 대한 연구가 일단락되어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아침 저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틈을 내어 도인법에 유념하리라는 편지를 형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책 읽고 쓰는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 다시 문목을 일삼게 되었죠. 도인법을 시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부터 밤늦도록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행한 연구가 그의 몸과 정신을 지탱해주는 원천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의 건강을 걱정해 도인과 수양을 권했다면 동생은 형이 육류를 먹지 못해 기운을 잃었음을 안타까워하며 개고기 보양법을 권했습니다. 정약용은 흑산도 섬의 들깨를 덫을 놓아 잡는 방법, 개고기를 삶는 요리법을 상세히 적어 보냈습니다. 또한 개고기 요리에 쓸 들깨 한 마리를 보내기도 했죠. 정약용은 만약 자신이 흑산도에 있다면 닷새마다 한 마리씩 삶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닷새마다 한 마리, 1년에 366일에 52마리의 개를 삶으면 충분히 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기운을 회복해 건강한 생활을 하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이는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어떻게 영양 보충을 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의학을 열심히 찾고 여러 건강법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만년의 정약용은 이런 방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죠. 여러 차례에 걸친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천명에 따를 것을 말합니다. 노인 정약용은 의학이 고질과 노쇠를 막지 못하며 운명에 순응하여 마음을 비우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약용의 건강관리법 가운데 신수혈, 뜸법, 술병과 색병의 경계, 차와 담배, 도인법과 보신탕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